에 공헌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2020년 주목할 유망주 50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오늘 이강인을 포함한 2020년 주목할 유망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피파 주간대회 골든볼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흐름이 정체돼 국내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토요일인 내일 강원 영동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과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만 다소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 이상호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매주 이 시간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귀는 닫아두고 입만 여는 그런 토론 말고 좀 더 경청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시 현역 정치인 세 분과 함께 두 가지 현안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2020년 우리 정치권 달라질 수 있을까입니다. 총선 때문이겠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한데요. 우선 한국당은 위성정당격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선관위에 등록했고요. 또 1년 넘게 외유 중이던 안철수 전 의원은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선거철에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정치인들, 더 강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대북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요. 북핵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나온 강경 발언. 미국은 일단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토론의 귀재는 누군지, 누구에게 설득당하셨는지 선정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번 누르시고 문자해 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합의의 길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논객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서울 금천구 출신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예,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네,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거철이 되니까 이런 게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옵니다. 어느 네. 지역구신지, 그다음에 비례대표신지 아닌지. 네. 근데 김동재 의원도 이제 출마를 지역구로 하시지 않을까요? 네, 곧 지역구로 이제 두 분처럼 소개 방식이 이제 네. 내년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바뀐 모습으로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는 이야기로 2020년이 또 됐기 때문에 총선 회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국회가 마무리를 또 짓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정치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시민적 열망은 뭐 분명하고 정치인분들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텐데 어떤 점이 제일 바꾸기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를 일단 간단히 의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 의원님. 예.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극단적인 정치 내지는 진영 논리에 몰두하는 정치. 이것이 기반돼 가지고 이제 이 적대적인 정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나 타협보다는 볼성 사나운 꼴들을 계속 보이죠. 국회에서 이제 폭력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삼김시대만 그 오래된 삼김시대만 네. 하더라도 대화 타협의 여지는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 야당과 여당이 물론 투쟁도 하고 대립도 했었지만 야당은 명분을 얻고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책임 정치도 해야 되고 국정 성과도 올려야 되니까 실리를 얻는 이러면서 타협이 이루어진 정치들이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그때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려면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타협 또 거기에 대한 결론에서 승복하는 이런 문화가 좀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식물국회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사실은 뭘 밑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민생과 관련한 부분 꼭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함께 합의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멈추는 전체가 이런 문화는 앞으로 좀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이철희 의원 잠깐 모셨을 때 그 부분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원인 중에 하나를 그렇게 짚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립해 주지 않으면 지지권에서도 사실은 배신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 진짜 비슷하게 공감하시나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한 부분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이 좀 보다 좀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법안 소위 같은 경우 다 공감하실 건데 이게 근거 없이 다 만장일치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 국민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충분히 심의해서 다수가 합의가 된다면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한 분이 쥐고 이것을 끝까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면에 가지고 이 법안 자체가 발의는 많이 되는데 통과될 일이 너무나 극히 적은 거예요. 논의되기도 않아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해서라도 좀 바꿨으면 싶은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 예. 성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사실 이 협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성했는데 실제로 협치를 위한 노력이나 협치를 위한 행동은 별로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회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민주적인 가치가 상당 부분 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을 버리고 이제 의장을 직을 수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파나 정당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제 당적을 포기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장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한쪽에 편파적으로 행동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의회주의 민주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당이 사실 뭐 몇 번 전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있는 쪽에서 곳간에서 인심을 난다고 합니다. 있는 쪽에서 이제 전체를 아우러 가야 되고 어쨌든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꼬이고 경랑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끌고 가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 여당에서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데 몇 명만 모여서 하면은 그 대화가 딱 단절이 되는 것을 그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눈치를 보는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일사불란한 행동 속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좀 왜곡돼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 마지막 지난 연말에 그 선거법과 그 필버스터 했던 그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 네. 공수처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실명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쉽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밀실에서의 어떤 거래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정말 살아있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에서 다시 한번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과 협치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뭐 덕담이기도 하고요, 부탁이기도 한데 많이 이제 송원석 의원께서 이제 가진 자가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결국 어쨌든 전국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게 있다.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고 충분히 뭐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겸사겸사 제1야당도 이제 국정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니까 제1야당으로서 혹시 아쉬운 점 같은 거를 만약에 말씀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뭐 평가하기엔 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하지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상당 네. 부분 좀 위축이 많이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회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 국민들도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이 다 다른데 의회 내에서 이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부분인데 그런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국회인데 사실상 국회가 그런 이견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담아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 점에서 제1야당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예. 반성은 해봅니다. 그런데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다 보면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물밑에서 대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다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역시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예.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쳐 나가자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사실 저 이제 기소가 되었거든요. 예. 제가 좀 더 얘기할 건데. 예,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예. 그 부분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은 지금 24명, 24명이 사실 기소가 되고 이제 뭐 보좌관 빼고 되었는데 뭐 당대표까지도 사실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5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라고 여당에서 이제 항변을 해요. 그런데 24명이 기소된 우리 제1야당하고 5명밖에 기소되지 않은 집권 여당하고가 물리적 균형 운운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곧 이제 선거가 있고요. 선거 이후에는 정말 밀려있던 숙제들을 많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집권 여당이 다시 한번 깊이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이제 기소 문제 다루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 다시 여쭸더니 반성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거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이쪽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마 전국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한 수천 명은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와서 직접 눈으로 봤다면 상당수가 정치 포기했을 것이다. 이게 엄청났잖아요. 단식, 농성은 기본이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거기서 아우성 또 비명 소리까지 나오고 거의 욕에 가깝다고 할 그 험한 말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급기야 이제 어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되는 이런 사태를 눈으로 보고도 과연 국회의원 하고 싶을까? 예. 아마 전 상당수가 포기하고 정리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1일 교사를 했는데 어린 학생들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분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하도 유튜브에서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보니까 야 국회의원 온다는데 졸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분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제가 하는 걸 보니 아니거든요. 예. 괜찮거든요. 김종대 의원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정치가 적대와 혐오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 해결하는 역할이 네. 아니라 그것을 자꾸 만들고 확산시키는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 신뢰도 1.8%면 이미 불신임 받은 거예요. 외국 같으면은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투쟁을 하고 뭐 다툰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은 거기서 어떤 강성으로 부각이 되고 또 이제 댓글 부대 몰고 다니고 이러면서 뭔가 어떤 그 전사의 이미지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투쟁의 정치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17번을 국회 파행시켰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어떨 때는 반년 이상 국회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 정치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단순히 국회법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정당의 뿌리, 기반, 그다음에 그것이 원내에서 또 하나의 정치로 구체화되는 이 과정 전체를 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 이 조금 더 현대화된 새로운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적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선거법 개정이 그 작은 문 하나를 열었다고 네. 봅니다. 이것 자체로 정치가 개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구성, 체질, 문화를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여야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심층이 있는 어떤 그 토론들을 해가지고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합의할 수 있는 민주적 룰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뭔가 훨씬 더 목적을 가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선거법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뭐 좀비라는 표현도 썼고 번아웃이라는 표현도 썼고 말씀처럼 국회 상황 봤으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거다 또는 하고 싶지 않을 거다라는데 다시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 여야의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 많죠. 예. 네. 저기 여당이건 제1야당이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정작 그만두셔야 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저렇게 훌륭하고 참 배울 게 많은 네. 아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 의원님. 그런데 우리 송 의원님 보면 얼마나 전문성 뛰어나십니까? 네, 그렇죠. 예, 또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조금 그만둔다고 할 때는 저렇게 어떤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회피하는 듯한 네. 모양을 비춰서 사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저럴까 이러면서 한편으로 연민의 감정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어떤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치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 예. 예, 이런 어떤 그 맥 빠지고 힘없고 잔뜩 기대 걸어서 표 주고 사랑해 줬는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유권자들 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전 그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예. 봐요. 뭐 손을 드신 거니까 나서시려고요. 아니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데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왜 불출마를 저렇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공감 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 네.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 김종대 의원님 표현대로 괜찮으신 분들이 지금 정치에서 스스로 자기를 퇴출시키는 이런 네.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겹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렇죠. 그런 악화 양화 현상이에요. 구축하다 이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정치판에서 결국 남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간 사람들보다 덜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뭐 이런 싸움꾼이나 결과가 되지 뭐 예. 참 이게 굉장히 부끄러우네. 아쉬운 아니 부분입니다.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예, 그런데 뭐 세 분은 아까 아니라고 왜 생각을 다시 그럼 하고요. 출마하려 예. 그러냐 하는데 정의당은 그런 말할 자유가 없어요. 예. 한번 비례로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번에는 장렬하게 나가서 싸우라는 뜻으로 표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패륜화로 찍힐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비례 한 번에 그게 해먹고 또 끝날 게 작은 아니다. 당의 사정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저도 고백하자면은 1년에 진짜 수십 번을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간 힘을 써서라도 일단 지켜낼 건 지켜내고 예. 조금이라도 약자들 편에서 다가가면서 그러면서 장렬하게 선언할 수도 있는 건데 내 입으로 자기 입으로 나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로서는 그럴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 네. 점에서는 또 정치인들도 맹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당이 또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있죠. 비례로 얼굴을 알리신 분이 지역에서 뭔가를 또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자, 이훈 의원께서는 뭐 여기 약간 덧붙이실 말씀 좀 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송원 의원님께서 그 의장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얘기들 좀 하셨는데 저는 의장님께서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날 그 제1야당이 주장하는 바들 다 안 들어주시고 네. 본인들은 어쨌든 그 원칙적인 입장 자기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신 거죠. 절차를 밟아 나가신 건데 그 전에 충분히 시간도 주셨거든요. 타협할 시간, 협상할 시간, 또 의장님께서 스스로 주재하시려고도 했고 그 자리에 나오신 적도 있고 안 나오신 적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갖고 진지한 협상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본인들은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더 이상 시간 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있는 모든 개별 의원님들이요. 그래도 다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이제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도 크고 예.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물리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뭐 감정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의장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의장님이 겪고 사실은 심려하고 고민하셨을 대목이 더 우려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곡간에서 임신 남다고 예. 그래도 여당이 좀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큰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걸로 봅니다. 파트너로서 제1야당의 파트너로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마 전임 원내대표 시절이겠죠. 일단 그때부터는 한 1년 동안 예. 협상들을 해왔으니까. 협상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나경원 대표님이 그 협상 결과를 갖고 당에 돌아가시고 의총을 하시고 당대표한테 보고를 하면 꼭 그게 깨져서 옵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사실은 협상 파트너 정권을 못 갖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선거법만 하더라도 보면 이번 우리 정의당 우리 김종대 의원님 계시지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의원 숫자도 거의 이제 사실은 지역구 숫자를 거의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의가 됐는데 제가 그 제1야당 의원 몇 분하고 사실은 본회의장 앞에서 대화도 한번 해봤어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걸 선거법 개정 결과로 내려면 했으면 나는 제1야당하고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데 예. 동의하셔요. 이 결과였으면. 둘러 싸울 거 다 싸우고 와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동의하세요. 예. 이 정도 아니었으면 얼마나 협상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다 하시더라고요. 막판에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받은 기억도 좀 납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최소한의 역지사지 하려고 하고 토론에서 의견을 모아나가려고 이 노력들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계속 협상하고 대화하고 깨지더라도 했었는데 중간에 너무 블랭크가 길었어요. 예. 협상이 안 되는 거야. 협상이 안 되고 고착되고 밖으로 나가 계시고 국회가 아예 쓰고 이 과정이 사실은 1년이 거쳤지만 대부분 시간은 그렇게 보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저는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국회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 특히나 그중에서 교섭단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제1야당이나 제2야당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사실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로 자꾸 이제 가면은 이제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지잖아요. 미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장님이 할 만큼 하셨다. 할 만큼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사례가 제 기호는 선진화법위원회는 없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에 예산안을 세입 법안보다 먼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12월 31일 밤 1월 1일 날 사실은 통과시킨 그 시기예요. 그 시기는 뭐냐면 12월 31일이 넘어가는 때는 준예산 사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산안을 먼저 통과를 시킨 사례가 있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의안을 그 예산 수정안을 단말기에 입력도 하지 않고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냥 표결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했다는 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의장께서 할 만큼 하셨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안의 순서도 갑자기 중간에 바꿔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바로 표결에 붙이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하나의 그 국회의 관례를 형성하려 그러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또 그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양보와 노력과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관례가 예. 되는 건데 그 관례를 너무 쉽게 무너뜨렸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는 아마 다 찾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가 없던 것을 법적인 허점을 찾아서 이래도 된다라고 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참 우리 의장님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예, 하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아니, 뭐 계속 야당에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합의되고 다수가 해서 절차적 상황을 그러니까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해 요소나 이 물리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고 관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관례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좀 반성할 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미 우리가 예고를 했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는 국회법상 주어진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필리버스터 예. 대상 법안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산과 예산 부수법은 자, 그게 이 부분은 아니었음에도 그만하겠습니다. 불구하고 예. 그 부분에 2020년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예. 요소들을 그만하겠습니다. 갖고 이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부수법안을 자, 하시는 그만하면은 김동대 의원님께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을 그만하시죠. 안 했죠. 예. 예, 아니 이렇게 큰 당이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큰 당들이 좀 협치를 좀 하셔야지. 신년부터 첫 방송인데 조금 저기 그렇고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수정안 남발하는 이것도 저는 처음 본 건데 뭐 예컨대 세율의 1000분의 1, 1000분의 2 이걸 갖다 수정안에 10,000분의 10. 또 10,000분의 20 이런 거 숫자만 바꿔가지고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수정안을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서 절차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저 의장의 그 국회 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면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야당도 그런 어떤 그 또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어떤 그 의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어우러져 가지고 희한한 국회가 나온 것이지 어느 일방의 어떤 그 의도만 갖고 저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조금 뭐 절차적인 논쟁은 좀 그렇다. 왜냐? 사실 또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이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적용돼 검찰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에 관한 것까지 법률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 예, 아무리 이게 또 고발이 돼도 이런 부분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입장들은 이해하는 걸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작년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꾸 전략들이 나오는 서로 양쪽 다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치 논쟁을 하면 좀 약간 시간이 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한 분씩 그냥 언급만 하고 가죠. 아까 일단 송 의원께서 기소당한 입장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에서는 근데 이건 기기적 균형이다라는 반발에 대해서 불쾌한 이제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 자체가 이게 경찰에서 수사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예. 검찰을 가져가 놓고서도 제대로 뭐 기소하지도 않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사를 거의 받지도 않으셨어요. 거의 조사도 받지도 않으셨고. 근데 결국은 해를 넘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시점도 묘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묘하다는 게 법무부 장관 등등 묘한 상황이고 뭐 제가 거기까지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늑장 수사뿐만이 아니고 저는 축소 수사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다시 말해 정치권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설마 거기까지 하겠어라는 느낌으로 사실은 뭐 야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무력화라기보다는 거의 뭐 모른 체 하듯이 사실은 국회를 그렇게 이제 폭력이 어우러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엄격하게 사실은 봤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의사 진행을 하려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회의를 진행하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 가지고 그걸 폭행이라고 폭력 사건이라고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제 본질을 흐리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당 의원 4명, 5명인가요? 4명인가요? 5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국회 선진화법 아무리 정치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법에 엄격하게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해서 다시는 국회 선진법이 무력화되거나 예. 내지는 법을 우습게 알거나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너무 있습니다. 늦었고 축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여당 예. 의원들이 관련이 없는 부분을 끌어들였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의하러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 그걸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신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빚어진 일에서 저희 보고 이걸 폭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걸로 기소를 하셨는데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부분은 부분이죠. 이제 선진화법 적용은 아니죠. 이제 예. 그 부분은 송 의원님 다시. 아유, 얘기하려니까 참 얘기가 길어지네요, 다시. 네. 근데 지금 그 말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패스트로 올라왔던 법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다. 패스트로 올라간 것 자체가 그때 불법 사보임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사임을 해야 그다음에 보임을 하는 건데 사임 자체를 본인 스스로 노를 사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 당에서 그냥 갑자기 바꿨단 말이죠. 그런 불법 사보임 그리고 의안 상정이나 등록 자체가 종전에 없던 방식을 갑자기 가져와서 했던 상황이 있고 안건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수 당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루 만에 그냥 통과를 시켜가지고 바로 법사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불법 날치기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인 첫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전에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묘한 시기에 하필이면 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그것도 추미애 장관 임명이 하루밖에 기한을 두지 않고 1월 1일까지 다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아침 7시에 바로 결재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추미애 장관 후보자 시절에 내정이 되면서부터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나타낸 바가 있고 그 결과로 이거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오비 일학으로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되자마자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임명되기 직전 아닌가요? 임명되고 난 이후죠. 그 시점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직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 여기서는 이제 직전에 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이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후보자인데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행사한 적이 없다고 이제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자료를 그때부터 챙겨서 지금 보세요. 다음 주에 뭐 검사장 내지는 차장 검사급에 해당되는 인사 뭐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경찰에 대해서는 수십 명에 해당되는 고위 그 검사들을 세평을 조사해 와라. 예. 또 이렇게 했다. 예, 좀 많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예,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잘못을 누가 저질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이후에 나타난 행동만 가지고 뭐 처벌 운운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천 무효고 따라서 저항권이다라는 독특한 논리잖아요.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제 불법 사보임 얘기를 하셨는데 예.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다가 고발도 한 거 수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음이 난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불법 사보임 얘기하시는 건 나중에 재판하실 때 얘기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예, 재판장 갔어도 저도 얘기할 겁니다. 예. 아마도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영향일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규 대표님. 예, 일단 송 의원님께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 마주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기소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불편한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드리고 힘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불법 사보임에서 4월 패스트 트랙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그 현상만 떼어서 보면은 우리가 국회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서로 당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장고한 과정이 이어져 왔어요. 전혀 협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원래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진 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만든 게 정치개혁 정개특위죠. 특위입니다. 그런데 그 정개특위를 마비시켰잖아요. 제1야당이 명단을 안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회의에서 의결을 놨는데도 정개특위가 굴러가지도 않고 그 뭐 말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뭐 새로운 정치 문화 만들자 했는데 뭐 국회 전반기 거의 뭐 돌아간 게 없고 그다음에 이 정치개혁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제1야당에서는 한 번도 안을 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자꾸 너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까지 이어진 건데 네. 물론 그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네. 되지만은 충분히 그 이전의 과정이 생산적이었다면 아예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자기 역할을 스스로 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되는 네. 이런 어떤 그거는 그것도 어떤 국회 책임이고 특히 제1야당이 어떤 그 불성실함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소를 하고 뭐 또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그 검찰 인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만은 다 법에 권한된 그 권한이 보장된 권한입니다. 아니 군 장성 인사를 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그 주요 인사권자지 가끔 참모총장 사령관들이 자기 부하 맘대로 인사합니까? 이 시빌 컨트롤 문민 통제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위임을 받아서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도록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기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인사를 한다는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검찰 장악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사실 지금 검찰이 장악될 검찰입니까? 이 난리치는 것만 지금도 봐도 추미애 장관. 네. 예. 그리고 저기 있죠. 그 인사를 하는 뜻은 어떤 그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검찰이 정말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로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과 철학을 갖고 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기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잡아줘야죠. 예. 자, 이제 과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올해 총선 문제니까 준연동형이긴 합니다만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서 확실히 이제 정당들이 뭐 난립이란 표현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많아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일단 이거는 송원석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하셨을 때는 오해다라고 그러셨거든요.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드는 거는. 하지만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준비는 할 수는 있었지만 잘못 알려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행동으로 돌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2월 20 그때 4일인가요? 이원욱 그 민주당 그 저 수석 부대표 네. 휴대폰에 찍힌 내용이 그 카메라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에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들게 되면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한국당이 다 뺏긴다. 하는 게 잡히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걸 그냥 그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비례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사실 들었거든요. 네. 그 상황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당도 그러면 비례당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전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치하게 절차를 준비해가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히 만들어서 카운터펀치를 해야 된다.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시기상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미 그 과정에서 법이 4+1까지 동원해가지고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의 문제가 된 거죠. 현실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례당을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불법 날치기로 시작했던 원천 무효인 그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에서 시작했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제1야당이 이 자위권하고 저항권 너무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압박과 소름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그렇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쓰는 용어지 대의 정치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1야당과 같이 협치하는 그 쪽으로 갔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올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지금 개인적으로 꼭 비례 정당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올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아마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약 올리고 계세요. 민주당도 지금 할 거라고. 지금 비례민주당도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딴 데서 딴 사람이 그건 딴 사람이 예, 이제 예. 당명을 혹시 하면 또 비싸게 팔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그 약간 주소 선점 개념이 비례 한국당을 하려고 했더니 비례 한국당을 선점하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군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겁니다. 민주당은 안 하면 되는 이게 거예요. 본인 선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스마트폰 얘기도 하셔가지고. 당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당 전체가 예. 사실은 저희 당 이걸로 인해서 저희 당이 기본적인 예전에 이제 이거 선거법 개정 전에 저희 당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 20대, 21대 총선 관련해 저희들 목표는 최소한 과반수 넘겨야 된다라는 의지들이 다 공감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준연동제 비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설사 과반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취지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뭐 비례성을 높이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반영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당제 기초가 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고요. 저는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이 기본적인 선거법 개혁과 이 선거법 개정 취지에 아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은 설사 이걸로 인해서 다만 의석수에 저희들이 손해가 있고 하더라도 저희들 만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그냥 얘기해도 꼼수고 저는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까? 저는 뭐 승부 조작입니다. 승부 조작. 저는 있을 수 없는. 당연히 지금 정의당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아니 당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비례 의석을 만들어낸다. 이거 완전히 꼼수고 승부 조작이죠.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이거. 그렇죠. 비례 정의당은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비례 정의당도 만드세요. 아니 저는 만들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게 국민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정치를 희화하고 이게 뭐 여기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꼼수 정치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에 한 번쯤 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 더 숙고를 하도록. 저는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이 사실 그 민주당에서 또는 정의당에서 그렇게 욕을 했던 독재 정권 시대에도 단독 처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 합의하에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에서는 물론 우리 자유한국당이 100% 잘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1야당을 배제하고 4+1까지 동원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개정 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당을 얘기한 거고. 자, 자위권 차원에서 사례가 있는 게 알바니아 사례 아시잖아요. 알바니아. 아니 우리 정치를 알바니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런 연동형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모범으로 삼는 나라는 그런 나라 자체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 4+1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만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4+1을 얘기하시니까 4+1을 되게 나쁜 관례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그거에 먼저 마치시고 그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선거제도 이 부분이 강행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선거법 자체가 이게 엉터리 같은 선거법이냐 하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례당을 만드는 것이 100% 좋은 방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다시 한번 알바니아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도 딱 한번 해보고 말았어요. 이게 안 된다. 비례정당이 해가지고 다당제가 난립돼가지고 전국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해서 다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 부분은 상황이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의 그 당협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잘못된 걸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저항적 표현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잠깐 제가 먼저 듣고 큰 바로 가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마 보완을 하실 것 같은데 4+1이 마치 없어야 될 것들 정치권에서 없어야 될 것이냐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물론 합의의 정치
수기 정치까지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이제 국회에서도 과반수 정치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치 개혁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다수를 모아가는 절대 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수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정치의 과정이고 타협의 과정이고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제일 큰 야당인 제1야당과 제대로 협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2, 제3, 제4당 야당과 함께 안을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과반 의석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과반수 정치에 대해서 이 과반수 정치가 인정돼야지만이 다당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정치 그다음에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가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제1야당 역시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때 그 당시 국면 앞으로 벌어질 국면에서도 다른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과반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안 된 일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냐. 4+1이 무슨 괴물이냐. 이렇게 하시는 정치는 저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스스로 괴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바로 저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알바니아 예를 들으셨지만은 지금 전국에 안정되고 정치의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다 다당제지 무슨 양당제입니까? 미국이 독일, 다당제입니까? 노르웨이. 미국이요? 미국 2월에 셧다운 사태 보셨어요? 대통령 탄핵 사태 보셨어요? 다당제냐고. 저기 미국은 우리보다 지금 민주주의가 더 무너진 나라예요. 영국 셧다운 사태 브렉시트 사태. 자, 이 민주주의 종주국들이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또 뉴질랜드 이런 어떤 그 다당제 생태계가 다양하게 짜여진 나라들이 지금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큰 당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해서 다당제 돼가지고 전국에 혼란이 오고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되냐 그거 누가 수습하냐 그러는데 아니 지금 한국 정치보다 더 망가지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집니까? 이 국회가 1년 중에 반 이상을 싸움으로 보내는 이 국회보다도 나빠지겠냐고요. 지금까지의 이 전국의 혼란은 다당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1당과 2당이 죽기 아니면 살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 오로지 1등만 하는 승자 독식. 여기에서부터 그 기원이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어떤 극한의 정치로 몰고 갔는데 이걸 완화시키고 중화시키면서 하나의 어떤 그 심층망을 형성해 놓으면은 이제는 이런 어떤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협치 또는 더 나아가서 연정까지도 볼 수 있는 새로운 현대적 정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걸 양당제 국가들의 민주주의 실패를 보다면 우리는 빨리 정치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법만 갖고 국회 바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쪽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한 그 토대 위에서 국회 개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특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로 나갈 수 있는 제2의 개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 첫 문을 열었다 이겁니다.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당연하죠. 그 선거법만 바뀌면 그게 반쪽 개혁이지 그게. 어떤 부분이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당제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당제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차이가 거기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제1당이 당연히 2당, 3당하고 연합을 해서 정권을 유지해가는 그런 원칙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탄핵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낸 나라입니다. 그만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엄청나게 우리가 공격을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지금 사법부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권력기관이 청와대 수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은 제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행정권을 견제해야 될 국회는 지금 굉장히 취약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또 다당제로 가게 되면 견제가 안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상권 분리가 거대 여당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헌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정도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병립이 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예를 들으셨는데 그거 잘 되는 것은 다당제가 되어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제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독일이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있잖아요. 유일한 또는 선진국 중에서 아마 유일한 예일 겁니다. 독일이 연동형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뽑힌 독재 권력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독일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후에는
다당제로 해서 연동형을 해가지고 제1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들었던 지금 게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어떻게 요 제도에 맞춰서 이제 다시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를 자꾸 제가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연동형을 도입했던 이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비례당까지 얘기를 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기만 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제 자체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유한국당 당론이잖아요. 원포인트 그 얘기 개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권력 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이 과반을 하고 그러면서 독주하고 이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제1야당이 아무리 커도 그 막아낼 수도 없고요. 지금 그나마 준연동제가 되면서 아무도 과반을 획득하기 어려운 정당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사실은 합조하는 것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나마 지금보다는 견제하는 훨씬 행정권의 그 독주가 굉장히 심한 게 자 그만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자꾸 이 부분으로 가면 가치 논쟁하고 뭐 헌법적 수준의 논쟁까지 가니까 지금 그 선거제 바뀐 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사실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평소보다 질문이 좀 적은 편이어서 저기 좀 쉽게 가겠구나 했는데 역시 굉장히 세게들 지금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야당 입장에서 좀 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4+1에서 다수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4+1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표현을 그렇게 안 썼으면 훨씬 전체적으로 전국이 부드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당도 다른 야당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전반부 토론 동안 또 청취자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서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김종무님. 존중하는 진보와 경청하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가의 소리 청취자분. 여야 의원님들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실천하시죠. 콩 아이디 1967님. 정치인들이 막말하고 강성투쟁하는 이유는 지지자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비민주적인 군사정권도 아닌데 이런 구태정치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유튜브로도 의견 주셨는데요. 선진화법을 만든 주체인데 스스로 법을 어긴 한국당 반성하십시오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8277님. 여야 다 똑같지만 여당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콩 아이디 3562님. 여당이 제1야당과 협의해서 안 될 경우 제2, 제3야당과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해.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매주 금요일 코너,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치 문제 하나 짚고 바로 이제 북한 문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좀 질문드릴 게 있었습니다만 하나가 제일 궁금한 게 오늘 황교안 대표의 그 출마잖아요. 지금 내부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제가 그 방송 오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 들었는데요. 중간에 듣기에 황교안 대표가 아마 수도권 험지 쪽으로 나갈 아마 집회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 그런 같던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이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총선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인데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통합이라고 이름돼 있습니다만은 국민 대통합이 지금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도까지 아우르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정파들하고 이제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가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한 결단을 지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당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다 일사불란하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워낙 강력한 또 대통령이 계시니까 안에서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지만 우리 당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도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비례한국당 대표로 가실 거란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이제 희화화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표께서 고독에 찬 어떤 결단으로 자기 희생을 결의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수도권 험지가 뭐 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본인 스스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당의 이제 중진이라든지 또 책임지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그동안에 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만큼 이번에도 대표의 결단과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우리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되게 이제 중요한 결단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셨는데 자기 희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희생적인 그래서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이 아닌 곳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많이 나온 얘기 결국 이낙연 총리와의 종로 매치일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실까요? 그 부분까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요. 자꾸 요즘 이제 이낙연 총리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현직 총리입니다. 아직 나온 분도 아닌데 행정부에 계신 그 제2인자가 자꾸 이제 뭐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사전 선거운동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KBS에서도 나와가지고 한 10여 분간 뉴스 시간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까지 얘기를 하던데 좀 적절치 않은 방송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호사가들이야 뭐 이렇게 붙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는 구청장 중에 서초 하나 빼고는 다 전패했어요. 서울은 다 험지입니다. 한마디로 다 험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를 포함해도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험지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인 거는 사실이니까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대표의 결단이 상당히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당을 봉합하고 보수 빅텐트 치고 그다음에 사실 대선 주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뭔가 큰 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아니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 구도가 다 깨져요. 사실 보수의 빅텐트는 지금 저기 많은 어떤 보수 정당 또 오늘도 또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 이런 세력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비례 의석을 보수의 여러 정당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다 저기 지금 자유한국당이다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황 대표께서 계속 희생을 해오셨다. 그래서 험지 출마도 계속 희생의 길이다. 이런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맞는 전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빅텐트 또 보수 대통합 이것에 맞게 자유한국당도 통 크게 우리 그 비례한국당 같은 꼼수 안 쓰겠다. 그러나 다 모여라. 이렇게 좀 얘기하면 훨씬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수도권 전체가 험지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형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거의 집권 4년차에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좀 하셨는 나름 결론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희생이라까지 얘기하신 건 뭐 정치적 레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님 중심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거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좀 더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다. 진짜 대통합, 빅텐트를 통해 대통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예전에 뭐 좀 다른 의미지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민 총리가 공동정부를 구성했을 때 사실은 정치적 세력이나 지지도를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사실은 정부 조각권 갖다 새겨서 정권은 사실은 반을 내주셨거든요. 그 정도의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뭔가를 함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보수 대통령 현재 황교안 대표님 보시는 행보를 봤을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의 의지는 보수 대통령의 의지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실제 모아내기는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대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들의 행보를 봤을 때도 저는 유승민 대표가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그
통합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자유한국당에서 좀 고민하셔야지만이 그나마 그 논의가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니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만약 거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욱 긴장해야 될 상황이죠. 사실은.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또 그 덩치는 작지만 강력한 우리 정의당에서 우리 당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보니까 황 대표의 결단이 역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걱정해 주시는 만큼 뭐 지금 우리가 저 보수 대통합이라 그랬는데요. 그 국민 대통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한쪽 어떤 특정한 이념적인 쏠림 현상보다는 국민 전체를 통합해서 나가야 앞으로 정치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가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례당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해 주셨는데 비례당을 만들면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거꾸로 보면 보수적인 생각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빅텐트에 큰 그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작용이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걸 잘 담아서 민주당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더 잘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이 국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은 예. 이게 또 저희가 취지가 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설득 프로그램이라서 예, 확실히 예. 좋으네요. 자, 그래서 김종대 의원께 이제 질문을 드릴 사실은 이 내용인데 네. 북한 문제 또 군사 문제 전문가시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 뭐 이미 시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아주 세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전략 무기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자, 이런 와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경제 시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있었고 올해도 이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 개선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북한은 확실히 경제에 올인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 뭔가 변화의 어떤 그 갈증이 상당히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로 연결되는 맥락도 발견이 되는데 그 반대편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핵 억제력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한쪽은 개혁과 개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경제 우선주의고 또 한쪽은 여전히 무력을 앞세운 군국주의. 예. 안보 우선주의예요. 예. 지금 북한이 신년사 발표를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또 있었나 해서 정도로 정말 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원회의를 나흘에 걸쳐 장기간 하면서도 신년사를 내놓지 않고 경제의 또 어떤 약진과 어떤 안보의 억제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어떤 그 전략 지침이 수립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국하고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의 발걸음도 빨라진 거예요. 얼른 더 경제 제재 완화하고 네. 대화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제3자적인 문법으로 말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로 나설 때입니다. 예.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끝장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대화하자 이렇게 좀 결기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매듭을 질 수 있는 계기를 대한민국이 촉발해줘야 되겠다. 지금 미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저 뭐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예. 그 표결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고 그런데 결국 일할 수 있는 거는 안보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그 인식으로 대북 정책 시즌 2를 이제는 내놓으셔야 될 것 예. 같다.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래도 또 새로운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상의 신년 하루시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동 없이는 평화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당사자로서 어떻게 본다면 북한 핵 문제, 북미 관계 자체는 우리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로서 저는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 아까 하시는 게 전원회의 보고서 보면 전체 내용에서 한 70%는 사실 경제 문제 다 해결했어요. 경제예요. 네, 경제 문제 다 해결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경제 우선입니다. 네, 경제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북미 관계가 그쪽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한 3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보면 장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략 무기 다시 한번 선보이겠다는 네. 얘기도 좀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는 선상에서 네. 상응한 미국의 조치, 특히나 이제 이 적대시 정책의 이제 철회 요구뿐만 아니라 거기를 위해서 최소한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유엔에다가 아마 제출했죠 결의안을. 3가지 내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 이걸 부결하기에는 정치적 저는 부결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치적 명분을 획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전체 그 유엔 제재 차원에서 본인들이 룸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제재 완화해서 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이 경제에 우선하고 그 경제에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장기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뭐 사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걸 신년사로 못 받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국제사회에서도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나름대로 형식도 그렇고 이 톤 조절을 좀 하셨다는 느낌이 좀 전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송원석 의원 코멘트해 주시죠. 경제 우선으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제 분야가 많이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겠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동안에 했던 행태를 보면 상당히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하고 이제 직접 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계속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경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지금 유엔 제재 조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뭐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하나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김정은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은 그 핵과 뭐 그 병진 노선이라고 좀 저희들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이 상황은 2년 전이냐 3년 전이나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이쪽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거든요. 좀 전에 미국 트럼프가 이제 상원에 탄핵 심판도 앞두고 한 뭐 2월이나 3월 뭐 그때쯤 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서 트럼프가 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동안의 구조 자체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확 바뀌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특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하고 대북 그 어떤 그 제재 이 부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이제 경제 중심으로 간다 하니 그럼 우리가 다시 남북 교류를 하자 경협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갈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다가 4월 총선이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그 지방선거 바로 전날 해가지고 굉장히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도 뭐 북미 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의 중국 그 시진핑이 뭐 방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답방 형식으로 온다든지 하는 것이 총선 전에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말자고 아니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 그게 오해죠. 북미 정상회담 같은 하는 건 좋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식의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측면을 얘기했는데 앞뒤 거주 절미하고 그냥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아니 거기서 선거 생겼죠.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북미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평가 들어가요. 지방선거 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만하시고요.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또 놀라는 거 평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 정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평가를 바로 해서 30초 정도뿐이 못 드립니다. 자 그래요? 동그라미 X 세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배신감 느껴집니다. 다 동그라미를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한 분 정도는 아닐 것 같았는데. 영수한 들을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하고 오늘 민주당 이훈 의원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제1야당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실천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 우리가 다수를 점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해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중요한 말씀이셨네요. 예, 김종대 의원님. 예, 아유, 뭐, 끝이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더 이상 그 집권 여당이 실패했을 때 그 대체제가 제1야당이거든요. 예. 근데 자위권이나 저항권 같은 말은 적절치가 않고 대체제로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품격과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야 정치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저항하고 단식하고 천막치고 이러면 정치가 이게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송 의원님이 오늘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새해에는 다시는 이런 어떤 막 나가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 생산적인 예. 대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 의원님. 일단 그 소위 다수를 점하는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해준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송 의원님 어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셨지만 비례한국당 같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정치를 좀 휘하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정치가 기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뭐 송 의원님이 마음이 안 개인적 소신이 또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당에 소명하시고 설득하셔서 사실은 이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수를 만들어가는 정치 그리고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 다 모두 궁금해 주신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하바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여해주신 시민 논객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방심한 밤사이에 입는 엄청난 재해, 한파입니다. 10월에서 4월 사이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때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파가 예상되면 무엇보다 고인물 제거, 가배수로를 설치해 노면 결빙을 방지합니다. 가정에선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솜이나 천으로 싸고 물을 약간 틀어놓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 등 노출된 시설물도 방안 조치합니다. 농촌의 비린하우스나 축사를 보온하고 산업 현장에선 일일 평균 4도 이하일 땐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며 용접 시 결빙 부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 모래나 염화칼슘 등 제설 장비를 갖추고 초기 제설에 성공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겨울철 재해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